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 차에 인생 위기를 맞은 여성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불행이라고 하면 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집과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군대 후임이기도 하고 엄마와 저에게는 인생의 은인이기도 하거든요. 사연을 적어 내려가기에 앞서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니 그리 길지 않은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도 많았고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생활이 윤택했거든요. 자랑 같지만 유치원 시절부터 저는 방학마다 미국이랑 호주 등지로 영어 캠프를 다녔어요. 수백 평에 달하는 집에는 운동장만한 정원과 집안 살림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고요. 여름엔 정원에 수영장을 설치해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명절마다 들어오는 선물들로 팬트리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하지만 화무 11홍이라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시절은 끝나고 말았죠. 학교 갔다 돌아와 보니 대문이 열려있는 게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온 사방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집안 어디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 도우미 아주머니 혼자 심란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시더라고요. 미나야, 어쩌면 좋니? 사장님이 쓰러지셨대. 사모님도 방금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어. 집에는 차압딱지가 붙고 이게 다 뭔 일인지 모르겠다. 사모님께서 전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다는 엄마는 전화도 안 받고 마음만 졸이고 있어야 했죠. 결국 그날 밤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미나야, 아빠는 괜찮아지셨어. 새벽녘에 의식이 돌아왔거든. 그러니 걱정 말고 있어. 담임선생님한테는 엄마가 연락해뒀으니까 학교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엄마가 여기 일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갈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하루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다행히 아빠는 의식도 차리셨고 안정을 차리는 중이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가 자유롭지 않으니 병원엔 나중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방에 제 옷까지 며 짐을 챙기셨어요. 평소 이런 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시는데 집에 차압딱지가 붙은 이후로 다들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미나야, 앞으로는 모든 게 많이 달라질 거야. 너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 아빠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들어졌거든. 집도 좁은 데로 이사를 해야 할 거고 전학도 하게 될 거야. 힘들겠지만 이 고비를 잘 버티면 괜찮아질 테니까 엄마랑 잘 버텨보자. 엄마, 아빠는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강한 분인데 이런 일로 쓰러지시겠니? 금방 완쾌하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마 말과는 달리 아빠는 병원에 실려간 지 열흘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는 말처럼 아빠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조문객이 적었어요. 명수로 따지면 일반 장례식 조문객들보다야 많겠지만 저희 집엔 워낙 손님이 많이 찾곤 했어서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수였죠. 명절마다 저희 집 대문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들은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다들 손절을 했던 거예요. 저희와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던 홍이사 아저씨조차 콕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홍이사 아저씨와도 안면이 있는 아빠 동창들이 장례 첫날부터 탈상 때까지 장례식장을 지켜주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동창을 통해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빠 회사가 망하게 된 이유였죠. 봉창씨 그 개자식 미국으로 날랐다며? 들어보니까 가족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보내놓고 명훈이 회사 돈 빼돌려서 집이고 땅이고 다 사놨다고 하더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가 명훈이한테 이러냐. 돈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놈 대학까지 보내준 것도 명훈이 아버지잖아. 이날 이때까지 명훈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놈은 천벌받아야 돼. 에휴, 믿었던 친구놈한테 전 재산 뺏기고 그 바람에 목숨까지 잃은 명훈이만 불쌍하지. 알고 보니 아빠 회사가 망한 건 홍이사 아저씨 때문이었더라고요. 친구의 배신으로 회사까지 넘어가자 아빠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던 거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장례 당일까지 아저씨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언제 오시냐고 빨리 와달라고 문자까지 수십 통 넘게 보냈었죠. 그런데 우리 가족을 사지로 몬 장본인이 홍이사 아저씨였다니. 아빠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배신의 충격은 상당했어요.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족들이랑 미국에서 호의호식한다는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당시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복수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절실하기도 했고요.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와 저는 이사를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 빚잔치를 하고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으로 간신히 월세집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죠. 새로 이사한 집에 가보니 일전에 엄마가 말했던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살게 된 집은 다름 아닌 반지하 집이었거든요.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사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풍기고 귀뚜라미를 닮은 벌레부터 톡 건들면 몸을 콩처럼 웅크리는 벌레까지 곤충 채집을 해도 될 정도로 벌레들이 들끓었죠. 처음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는데 며칠 살아보니 어떻게든 살게 되겠더라고요. 사실 그때 우리 모녀한테 가장 두려운 건 햇볕이 안 드는 반지하방도 아니고 내 엄지손톱만한 벌레도 아닌 가난이었어요. 잘 살 때는 보이지 않던 돈 들어갈 구멍이 생활이 어려워지니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이 든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줄어들고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엄마는 밤잠을 뒤척이기 일쑤였죠. 하루는 잠결에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엄마가 서랍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야밤에 뭘 찾나 궁금해서 물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빠 시계 말이야. 그게 없어. 예전에 아빠 군대 후임이 선물했던 롤렉스 시계 말이야. 경황이 없어서 그간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분명 병원에도 없었는데. 고가의 시계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려던 엄마는 많이 아쉬웠는지 온 집안의 짐을 다 뒤져보시고도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였어요. 그만큼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거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늦은 밤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 터라 엄마와 저는 겁에 질렸죠. 그런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지 뭐예요. 미나야, 나 상식의 아저씨야. 문 좀 열어줄래? 상식의 아저씨는 아빠의 군대 후임으로 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고 계셨어요. 5년 전 목재 수입업을 하겠다고 인도네시아로 떠나시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오곤 하셨죠.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아저씨 아들을 저희 집에 맡기기도 하셨어요. 저보다 6살이 많은 아저씨 아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줘서 저도 잘 따르곤 했고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아저씨는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뒤늦게 저희 아빠의 부고를 듣고는 부랴부랴 인도네시아에서 달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초라한 저희 집을 둘러보시고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붉어진 눈시울로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시더라고요. 엄마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들은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 물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홍의사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면서요. 신고는 했는데 이미 한국을 뜨고 없더라고요. 그 이 친구들 말이 가족들과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던데 어디에 사는지는 다들 모르더라고요. 작정하고 도망친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배신당한 애 아빠만 불쌍하죠. 아저씨는 마치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처럼 광분하셨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아셨는지 지난 일은 털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궁리부터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같이 인도네시아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형수님이랑 미나를 이런 데 둘 수는 없어요. 차라리 한국 생활 정리하시고 저랑 인도네시아로 가시죠. 이제 회사도 자리를 잡아서 형수님이랑 미나는 제가 책임질 능력 돼요. 우리 정연이 지 엄마랑 사고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형님이 수술비도 다 내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저 그 은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그때 입은 은혜 지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세요, 형수님. 아저씨는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마음만 받겠다며 끝내 거절을 하셨어요. 형수님이 정 싫으시다면 더는 안 권할게요. 대신 사는 집은 옮겨드리고 싶어요. 여자 둘이 사는 집인데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방길도 위험하고 치안도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날 밝으면 집부터 알아볼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 뜻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녀는 아저씨가 구해준 깔끔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전 우리 집만은 못해도 바로 전에 살던 반지하 방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곳이었죠. 필요한 가구며 살림까지 다 사서 넣어준 아저씨는 회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며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셨어요. 떠나시는 그날까지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죠. 이후에도 아저씨는 엄마 계좌로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몇 년 뒤 한국으로 돌아오시고부터는 매년 명절마다 한우 세트며 과일 세트를 잔뜩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는 마트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고 덕분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넉넉지 않은 탓에 고등학생이 된 저는 일찌감치 대입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로 문제로 담임과 학부모 상담을 한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나야, 너 담임 선생님한테 대학 안 간다고 했다며?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거니? 등록금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내가 대학 다닐 만큼은 아니잖아. 엄마는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하는데 그 돈으로 마음 편히 공부할 자신 없어. 그러자 엄마는 난생 처음으로 제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넌 이 엄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대학도 못 보낼 정도로 무능해 보여. 너 대학 등록금이라면 충분히 모아놨어.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내 자식 공부 그만두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넌 공부나 해. 그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엄마는 돈을 모아둔 통장까지 꺼내 보이시며 대학 진학을 고집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입 준비를 시작했죠. 남들처럼 과외며 학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 공략하기로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릴 때부터 영어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영문과나 영어 교육과로 입시 방향을 잡았죠. 목표를 정하고 나니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중 공략에 나섰어요.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영어 교육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대학에 입학해보니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거라서 고등학생 때보다 공부가 더 재미있고 능률도 높아지더라고요. 비록 엄마가 등록금을 대주고 계셨지만 그 돈을 받아 공부하는 게 왠지 미안하고 창피해서 장학금과 알바를 통해 학비도 충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아르바이트 할 거면 우리 회사에 와서 하면 어떻겠니? 대단한 일은 아니고 사무 보조 일이라서 힘들진 않을 거야. 아저씨가 시급도 잘 쳐줄게.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일은 힘들어도 되니까 시급은 최고로 쳐주세요. 그렇게 아저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아저씨 아들이었죠. 아저씨가 저희 아빠보다 나이는 적었지만 군대 가기 전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일찍 낳은 탓에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어릴 때 자주 저를 업어주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회사에서 만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거리감도 살짝 느껴졌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무적으로 남편을 대했는데 매 학기마다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다시 예전처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저씨 회사는 동남아에서 목재와 가구를 수입하는 업체였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재정이 탄탄하고 건실한 회사였어요.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아저씨랑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생해가며 회사를 일군 분들이라 서로의 집 경조사도 다 꿰고 살 정도로 유대감이 끈끈했죠. 회사에서 남편의 직급은 과장이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직원분들은 다들 제 남편을 꼴통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인도네시아에 살 때 꼴통 짓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투덜댔어요.
에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내 체면도 있는데 꼴통이 뭡니까? 이 과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말은 부하 직원 핑계를 댔지만 딱 봐도 저를 의식해서 그런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직원분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저를 슬쩍 보시고는 알겠다고 대답은 해놓고는 다음에도 여전히 꼴통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동생한테는 다들 깍듯하게 직급으로 불러주더란 거예요. 시동생은 아버님의 재혼 상대자가 데려온 아들인데 남편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표정 자체가 늘 굳어있고 싸늘한 기운이 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직원들도 시동생은 껄끄러워 하더라고요. 말이 사무 보저지 부서 내 허드렛 일은 다 했던 저는 남편과 붙어 다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 전공이 영어 교육과다 보니 영어 서류 번역 일도 돕게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거죠. 방학 때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붙어 있다 보니 어느새 회사에 정이 들어버려서 졸업을 앞두고 좋은 취직 자리도 마다하고 아저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은근슬쩍 비밀 연애까지 이어졌어요. 사내 연애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사주 아들에다가 직원들과 막역한 사이라서 선뜻 드러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둘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땐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요. 그래서 아저씨한테도 말 않고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저씨가 대표실로 호출을 하신 거예요. 호출을 받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들켰다 이거였는데 막상 아저씨 방에 들어가 보니 엉뚱한 일 때문이더라고요. 네? 홍의사를 찾았다고요? 어떡해요? 아니, 미국에 산다더니 한국에 들어왔대요? 숨도 돌릴 새 없이 질문을 퍼붓자 아저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그동안 업체를 통해 저희 집을 망하게 한 홍의사를 추적해 오셨나 봐요. 하지만 이미 미국으로 도망친 상태라서 손쓸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 넓은 미국 땅을 다 뒤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던 차에 홍의사가 제 발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멍청하게도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온 거였죠. 딸이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나 봐.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잡힌 거지. 공금횡령 공소시효가 10년이긴 하지만 미국으로 도망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버려서 아직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태야. 그걸 모르고 한국에 들어온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 자기가 횡령한 금액의 반을 돌려주겠다고. 공금 횡령도 그렇지만 해외로 도망을 친 것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받게 됐고 이런 사실이 사돈댁에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합의에 아주 적극적이야. 비록 반밖에 못 돌려주겠다는 말이긴 했지만 빼돌린 액수가 상당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긴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하면 그 사람한테 죗값을 묻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좀 전에 형수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형수님은 네 뜻에 따르겠다고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소송을 진행하든 합의를 하든 모든 일은 우리 쪽 변호사가 대신 진행해 줄 거야. 그러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어떻게 할래? 합의 안 할래요.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죗값도 치르지 않고 살게 해줄 수는 없어요. 전 복수를 택할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잘 생각했다. 실은 나도 네가 복수를 선택해 주길 바랐어.
돈 때문에 아버지 죽인 놈을 풀어주겠다고 했다면 너한테 실망했을 거다. 그런데 미나야, 우리 합의해 주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저보고 잘 선택했다고 하던 사람이 합의를 하자뇨. 그런데 이어진 아저씨 말을 듣고는 아저씨 말대로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홍 이사가 훔친 건 회사 돈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마가 야밤에 일어나 그렇게 찾았던 아빠의 롤렉스 시계도 그놈이 훔쳐갔던 거였어요. 내가 그 시계를 네 아빠한테 선물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뺑소니 사고로 내 아내가 세상 떠나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우리 정연이마저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내 수중엔 단돈 10만 원도 없었어. 범인을 못 찾았으니 보험도 안 되고 애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니? 미친놈처럼 사방에 돈 꾸러 다녔는데 부모 형제도 다 모른 척하더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길로 바로 병원에 달려와 수술 소속 진행해 주셨다. 정연이 엄마 장례식비도 대신 내주시고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정연이도 너희 집에서 키워주지 않았니? 난 그 고마움 평생 못 잊는다. 그래서 돈 벌고 자리 잡자마자 백화점에 달려가 그 시계를 샀어. 그 당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제일 큰 금액으로 샀던 게 네 아빠한테 선물한 그 시계야. 내가 네 아빠한테 선물할 때 시계에 내 이름 상식의 S랑 우리 정연이 이름의 J를 합해 이니셜 SJ를 새겨서 드렸거든. 근데 그놈이 팔에 그 이니셜이 적힌 시계를 떡하니 차고 있더라. 그 이니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걸 보자마자 손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 제대로 죗값 치르게 해주려고. 그놈이 피눈물 흘리게 제대로 복수해주려고 말이야. 결국 엄마랑 저는 홍 이사한테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 이사 딸의 결혼식 날 아저씨와 함께 경찰을 대동하고 예식장으로 갔어요. 그날도 홍 이사는 손목에 우리 아빠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절도죄로 현장 체포를 했죠 뭐. 홍 이사가 길길이 날뛰며 발악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빠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다 까발려지게 돼서 그날 결혼식은 파투가 나고 말았어요. 상대편 집 부모가 도둑놈 딸내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파혼을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 이사 딸이 파혼을 당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남편과 제가 몰래 사귀는 걸 알고 계시던 아저씨가 먼저 나서서 결혼을 밀어주셨어요. 혼수도 예단도 필요 없으니 몸만 오라고 하시면서요. 아저씨, 아니, 이젠 아버님이라고 해야겠죠.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실 때 재혼하신 분이에요. 남편과 이혼하고 제 남편보다 1살 아래 아들을 데리고 살고 계시다가 지인 소개로 저희 아버님을 만나 재혼을 하신 거죠. 전주에 살고 계시다가 재혼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동생이 바로 시어머니 친아들이에요.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어머님은 당신 아들도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며 혼처를 알아보시더니 이듬해 바로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딴 거 안 보고 며느리 친정 재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하시더니 진짜 돈 많은 집 딸을 데려왔더라고요. 동서가 대부업을 하는 집
고명딸이었거든요. 손아래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한눈에 봐도 노는 물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그 점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랑 동서 친정을 비교하시며 제 기를 죽이셨는데 그때마다 이러셨거든요. 확실히 있는 집에서 자란 애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귀티가 줄줄 흐르네. 큰애야,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없는 티는 좀 벗을 수 없니? 정연이가 월급 잘 벌어다 주잖아. 그 돈 뒀다 뭐해? 근검절약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돈 있는 집에서 너무 안 쓰고 사는 것도 죄 짓는 거다. 하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을 써봤어야 물건 고르는 눈도 생기지. 정 못하겠으면 작은 애한테 좀 배우든가. 어머님이 동서랑 비교하며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는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 친정 자금력을 앞세워 회사 내에서 제 남편을 밀어내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 드는 건 무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버님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다 해외 무역을 하는 곳이라서 자금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도 시동생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시동생 라인으로 사람이 갈아치워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정도로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회사 중역들 대다수가 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삼촌으로 부르던 분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큰 걱정은 없었는데 느닷없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인도네시아 공장에 가셨던 아버님이 현지에서 조난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은 인도네시아로 날아갔고 그 사이 회사는 시동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장악을 해버렸죠. 마치 아버님이 잘못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실종됐다는데도 걱정 하나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건 시동생 내외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아버님과 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회사를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같았어요. 반차를 내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동생 내외랑 오붓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걱정도 안 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실종됐다는데 어쩜 이렇게 천하태평이세요? 와인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세요?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걱정도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님이 치즈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가슴 조이고 있는다고 사라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그보다는 이런 위기 상황에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넌 그렇게 생각 안 하니? 게다가 넌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기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니?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아무리 네가 없는 집에서 살았다고는 해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오너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저런 애를 왜 회사에 둬야 하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다. 놔두세요. 아버지도 사라진 마당에 형수 뒤 봐줄 사람도 없으니 알아서 곧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형수, 형한테는 아직 연락 없어요. 인도네시아로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혹시 형도 실종된 거 아니야? 이야,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오너로 승진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이건 농담이니까 형수 너무 정색하지는 말아요. 참, 엄마, 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아빠 유언장은 언제 까볼 수 있는지 알아봐줘. 내가 제대로 완장을 차야 아래 것들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죄다 잘라. 안 그래도
평소에 형한테 딸랑이 흔들던 것들 꼴 보기 싫어서 혼났는데 제대로 피바람 한번 일으켜줄까봐. 아주 모자가 쌍으로 꼴값을 떠는데 평소 같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시답잖은 말들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신경이 쓰였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오는데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일찍 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비서실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소식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글쎄 제 남편이 귀국길에 사고를 당해서 인천 소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남편 소지품 속에 있던 서원증을 보고 회사로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하려는데 도저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로 했죠. 다행히 대문 앞에 택시가 한 대 서 있길래 바로 올라탔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고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글쎄 택시가 산길을 달리고 있지 뭐예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이런 길을 달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안전하게 모실 테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에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잡았는데 한참을 달리던 택시가 드디어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기사가 슬쩍 저를 돌아보며 그러더군요. 사모님, 여기서 5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대체 어딘데요? 아저씨, 저 지금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야 돼요. 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모님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5분만 기다려주세요. 택시기사 표정을 보니 나쁜 짓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아서 일단 5분은 말없이 기다리기로 했어요. 택시기사와 함께 차 안에 있던 그 5분이 제게는 5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5분이 다 되어갈 즈음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덩치며 걷는 폼을 보니 제 남편 같았어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달려나갔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안아주고는 이내 택시기사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오는 동안 따라오는 차는 없었냐고요. 택시기사가 없었다고 하자 그제야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택시비를 지불하더군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던 저는 남편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택시는 뭐고? 당신은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그보다 아버님은 찾았어? 숨 좀 쉬고 얘기해. 아버지 찾았고 무사히 한국으로 모시고 왔어. 저 택시는 내가 보낸 거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당신 나오면 태워오라고. 어머니 눈 피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마 지금쯤 비서실에서 연락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던 차에 나까지 잘못됐다고 하니까 모자가 좋아서 난리 났을 거다. 남편은 피식 웃으며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어요. 아버님은 조난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현지 직원을 사주해 일부러 사고를 냈던 거였어요. 정확히는 현지 직원이 사고가 난 척 거짓말을 한 거죠.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저희 아버님과 초창기부터 같이 고생해서 회사를 키운 사람들인데 시어머니가 건넨 돈 몇 푼에 배신을 할 리가 없었죠. 처음부터 아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다이렉트로 전했고 아버님은 사고를 당한 척 현지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회사 내부에 어느 선까지 어머님과 시동생 손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은 채 말이죠. 아버님을 찾겠다고 현지로 날아간 남편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문제는 저였는데 제가 시어머니랑 시동생을 자극했다간 저 역시 화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야밤에 쇼를 했던 거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 대표실로 오라고 호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방으로 갔더니 어머님과 시동생 내외가 아버님 방을 차지하고 있지 뭐예요. 자기 사람들 방풍처럼 쭉 세워놓곤 멋대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겠다나 뭐라나. 법무팀 변호사까지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선 힘을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버님 사람은 다 내보내고 자기들 사람만 쓰겠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퇴출 명단에 들어있었어요. 한참을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연병을 떠는데 밖이 소란해지더니 대표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곤 아버님과 제 남편, 그 밖에 아버님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방금 전까지 다리 꼬고 앉아서 갖은 꼴값을 떨던 어머님과 시동생 내외는 아버님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을 본 사람들처럼 사색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뭣들 하는 거야?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왜 일들 안 하고 여기에 모여 있어? 당신은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당신이 이 회사 대표야? 직원 사주에서 나 죽이고 내 회사 날로 먹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봐, 내 사람들은 돈 몇 푼의 의리를 파는 짓들은 안 해. 지금 당신 옆에 병품처럼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 변호사는 내가 주는 월급 받으면서 일은 내 와이프 위에 하는가 봐. 설마 내가 사망 판정도 받지 않았는데 내 유언장까지 갖다 바친 건 아니겠지. 딱 1분 주겠어. 내 와이프가 나 없는 사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양심 고백하는 사람만 받아주고 아닌 사람들은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알아서들 하라고. 아버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표실에 모여있던 직원들과 변호사는 앞다퉈 그간 시어머니가 벌인 짓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죠. 이 눈구렁이 같은 영감탱이야. 네가 내 아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너 죽고 나면 이 회사 네 아들한테 몽땅 넘겨주려고 한 거 내가 모를까 봐? 맏며느리까지 회사에 앉혀놓고 내 아들만 소외시키는데 나라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서 변호사가 그러는데 유언장에 남긴 나랑 내 아들 몫은 꼴랑 집이랑 건물 한 채 뿐이라며. 회사는 지 아들한테 주고 나랑 내 아들은 헌신짝처럼 버린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 욕할 거 없어. 이번 일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이 사람아, 저놈이 능력이 돼야 회사를 나눠주지.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몇인데 오너 아들이란 이유로 호랑말코 같은 놈한테 회사를 맡겨.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정인이처럼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일 배우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 싫다고 외국 나가서 흥청망청 사는 거 당신이 하도 울고 짜서 회사에 자리 마련해 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회사 돈 뺏을 생각만 하잖아. 부모가 됐으면 자식 잘못 혼내고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왜 그리 생각이 짧아? 그간 당신이랑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갈까 했는데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넘기는 걸 보니 나도 안 되겠어. 남편 살인 사주하고 회사 돈에 손댄 죄 제대로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살인 교사로 입건됐어요. 시동생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죄로
고발됐고요. 이 일로 아버님은 새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고 시동생과도 연을 끊기로 하셨어요. 호적 정리까지도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상황 전달은 어렵지만 어머님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 살인 교사니까요. 비록 시어머니와 이혼은 하게 됐지만 시동생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뺏지 않기로 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만 10수년간 부자지간으로 산 정으로 남겨주신 거죠. 시동생이 그런 아버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세상엔 참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야 세상이 덜 삭막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